서방과 이 러시아의 대립은 거슬러 올라가면 1000년 전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 우크라이나 하나도 제대로 점령하지 못해서 절절매는 군대가 폴란드를 점령할 것이며 독일, 프랑스, 영국까지도 힘을 뻗칠 수 있겠는가. 러시아는 폴란드나 스웨덴한테 두들겨 맞는 나라였어요. 식민지로 삼을 만큼 사실은 서방으로 진출한 적이 없어요. 계속 수세에 몰린 입장이었습니다. 서유럽 사람들한테는 그 러시아에 대한 혐오 감정이 이제는 거의 유전자에 각이 될 만큼 완전히 그 체질화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교수님, 유럽에서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악마, 그야말로 히틀러의 재림으로 표현을 하면서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다음은 폴란드, 그 다음은 뭐 발트상국, 베를린 뭐 이런 식으로 침략할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전쟁 물자를 갖춰라 막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러시아 국력으로 현실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일단 사실은 서방과 이 러시아의 대립은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사실은 뭐 거슬러 올라가면 1000년 전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사실은 이 로마 제국이 3세기 4세기에 이 동로마와 서로마로 갈라졌다는 사실들은 뭐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알고 있을 텐데, 이 서로마 제국을 계승한 국가들이 오늘날의 그 서유럽 국가들이고, 이 동로마의 전통을 계승한 국가가 바로 이제 오늘날에는 러시아, 동유럽입니다. 그래서 이 동유럽, 그러니까 동로마와 서로마가 사실은 말도 다르고, 그다음에 사회 구조도 다르고, 역사적 경로도 달라졌고, 뭐 역사적인 어떤 종교로만 따지자면 이 서로마 지역에서 성립한 종교가 바로 그리스도교의 가톨릭이고, 동로마에서 성립한 종교가 바로 정교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란 것이, 종교란 것이 그 예전에는 오늘날 치자면 이게 이데올로기, 내지는 이념, 그 다음에 어떤 국가의 정체성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 서로 다른 정체성과 서로 다른 이념을 가지고 1000년을 지내왔기 때문에 이게 한순간에 봉합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러시아와 서방은 때로는 뭐 어떤 경우에는 가까워지기도 했지만 대체로는 서로 대립관계였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고요. 이게 상식적인 차원이고요. 뭐 다시 또 이제 2025년으로 돌아와서 현실적으로 볼 때 지금 뭐 진행자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러시아는 원래 호전적이고 팽창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공포심을 느낀 서방 국가들이 적극적인 대응, 적극적인 어떤 뭐 저항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러시아를 호전적인 세력, 팽창주의적인 세력으로 보는데요. 일단 현실로만 놓고 보자면요, 지금까지 3년 동안의 서방 측의 언론 보도, 그리고 서방 측과 상당히 비슷한 논조를 견제해온 곳이 바로 한국 언론이거든요. 러시아는 오합지졸이다. 도저히 뭐 현대전에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그리고 또 조금 웃음이 나오는 얘기 수도 있는데요. 지난해에 아마 그런 기사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지난해인지 2023년인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러시아를 가장 비판하고 비난하고 냉소하는 국가가 바로 영국이었고, 영국 국방부가 이 전황 보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러시아 군이 우크라이나 군 진지를 향해서 소총과 산만 들고 공격한다, 이런 보도를 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또 영국 국방부 발표가 우리나라 언론 보도에는 어떤 식으로 또 되냐면 초총도 따로 떨어져 나가고요. 삽 들고 우크라이나군 진지를 향해서 돌격한다, 이런 황당한 무례한 군대가 러시아군이다라고 했죠. 그리고 뭐 이른바 레거시 미디어는 말할 것도 없고, 뭐 유튜브라든지 많은 우리나라 언론 매체에서 서방발 보도를 그대로 따서 러시아가 얼마만큼 후진적인 군대인가, 이런 식으로 계속 보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뭐 이렇게 뭐랄까 부풀려진 그러니까 뭐 겉으로는 아주 막강한 군대이지만 알고 보면 썩어 문드러진 군대가 러시아 군대다라는 식으로 계속 주장을 해오다가 어느 틈에 러시아는 뭐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뭐 폴란드, 발트 국가 내지는 아니면 그 더 넘어서 서유럽까지도 침공할 가능성이 있는 무시무시한 공포스러운 군대라고 하는 또 이미지가 또 생성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지금 서방 국가의 그 여론 주도층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또 많이 거론되는 인물이 그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뭐 이런 식으로 그 나토 군의 핵심 그 행정가들 네. 이런 그 지도자들이 그런 이미지를 많이 그 말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프로파간다의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보입니다. 일단 그들의 논리대로 러시아가 그렇게 이렇게 군대가 네. 비효율적인 군대라고 하면 어떻게 그 우크라이나 하나도 제대로 점령하지 못해서 절절매는 군대가 폴란드를 점령할 것이며 그다음에 독일 뭐 프랑스, 영국까지도 힘을 뻗칠 수 있겠는가? 그렇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이것은 현실의 어떤 그 반영이라기보다는 수사, 레토릭이다. 내지는 더 나아가서 프로파간다의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물론 지금까지 미국의 국방력 그 우산 아래서 국방비를 사용하지 않고 지내왔던 그 나토라든지 서유럽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 또 지금 또 까보니까 국방력이 아주 축소되어 있던 것이 분명한 사실이어서 부랴부랴 든 군사비 증강에 나서고 있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안정된 군사력까지 군사력 끌어올리는 데는 여러 해가 걸리겠죠. 네. 그 사이에는 어떤 불안감과 초조함, 공포심이 없진 않을 텐데 더 이게 넓은 견지에서 볼 때 과연 러시아가 서유럽을 압도할 만큼 그런 강력한 국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을까 했을 때 그런 현실적인 어떤 판단보다는 러시아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 그것이 근거가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봐야 될 문제인데 그런 어떤 본능적인 공포심이 있고 그리고 또한 정치적이라든지 어떤 외교적인 이득을 취하고자 러시아의 군사력을 과대 평가해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장을 굳히려는 그런 정치적인 포석의 일환이 바로 러시아가 서유럽까지 노리고 있고 서유럽을 군사적으로 제압할 수 있다는 그런 식의 이미지를 퍼뜨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이게 또 역사적으로 공부를 해보면 사실 러시아가 유럽을 두려워해야 한다. 유럽은 러시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도 있던데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사실은 19세기를 놓고 보자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17세기, 18세기가 보통 근대 초라고 할 수 있죠. 네. 이 근대 초에 러시아는 이제 더 정확히 말하면 모스크바 대공국이라든지 주로 이제 모스크바에 있는 국가였을 텐데 이 국가가 폴란드나 스웨덴한테 두들겨 맞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폴란드가 지금은 약소국의 대명사로 돼 있지만 근대 초만 하더라도 폴란드는 엄청난 군사 강국이었고요. 러시아를 아예 식민지로 삼을 만큼 러시아를 난타하는 국가였습니다. 한때 17세기 초만 하더라도 폴란드가 모스크바를 점령한 경우까지도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근근히 생존하고 가까스로 폴란드와 스웨덴을 제압한 다음에 이 동유럽의 어떤 열강으로 성장해 온 것이 바로 이제 18세기까지였습니다. 동유럽의 강자가 됐죠. 네. 그 다음에 동유럽의 강자가 되면서 서유럽의 강자와 또 부딪히게 되는데 서유럽의 강자가 18세기, 19세기는 프랑스였습니다. 그리고 영국이었죠. 그리고 아시겠죠? 1812년에 나폴레옹의 침공을 받아서 러시아가 완전히 모스크바를 뺏겨서 모스크바가 잿더미가 되면서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갔었거든요. 네, 가까스로 물리치긴 했지만 그런 위기에 처했었고요. 그리고 러시아 제국이
남쪽으로라든지 동쪽으로는 손쉽게 팽창을 하고 국토를 넓혀왔지만 서쪽에서는 워낙 강력한 열강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의 진출은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20세기를 맞이했고 20세기에 적어도 1917년에 러시아 제국이 무너지고 나서 러시아 혁명정부 내지는 소비에트 연방이 생기고 난 다음에는 사실은 서방으로 진출한 적이 없어요. 물론 진출을 시도했지만 그것이 막혔고요. 네. 1918년, 19년 이후에는 계속 수세에 몰린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1941년에 아돌프 히틀러, 나치 독일의 침공을 받으면서 4년 동안에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를 입었었죠. 그래서 인명 피해 규모만 살펴보자면, 혹시 진행자께서는 1941년부터 1945년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독소전쟁이라고 불리는 시기 동안에 러시아의 인명 피해, 그러니까 소련의 인명 피해가 얼마였는지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얼핏 들어봤는데, 1,500만 명이 죽었다. 2,500만 명. 그리고, 더 크게 잡자면 3천만 명이 넘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500만 명이라고 하는 인구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요. 당시에 똑같은 시기에 한반도에 사는 인구가 2,500만 명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2,500만 명으로 잡으면 한반도에 있는 인구가 다 죽는 상황. 3천만 명을 잡는다면 한반도에 있는 인구가 다 죽고 또 500만 명이 더 죽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명 피해만 그렇고요. 네. 재산 피해, 물적 피해, 그다음에 정신적인 트라우마, 부상자들까지 따진다면은 이거 상상을 초월하는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격심한 네. 전쟁 피해를 겪었다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19세기와 20세기에 러시아는 물론 서방과 전쟁을 많이 했지만 쉽게 말하면 전문용어로 선빵을 때린 적은 없습니다. 항상 얻어맞은 다음에 네. 엄청난 피해를 입고서 가까스로 살아남고 근데 좀 희한한 것이 러시아의 어떤 특성인데요. 네. 그런 위기를 넘긴 다음에는 반격을 가해서 상대방을 거꾸로 틀입니다. 나폴레옹은 거꾸로 틀렸고, 그쵸. 그다음에 히틀러를 거꾸로 틀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승리를 거뒀다고 하는 결과에 착시 현상을 일으켜서 러시아가 먼저 서방을 공격했다고 보면 안 되고요. 항상 당해왔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나폴레옹에게 당시에 유럽이 느꼈던 어떤 공포심 이것은 이루 말할 수 없고요. 히틀러도 말할 수 없이 주유병 국가의 공포심을 안겨줬는데 그런 공포심을 고스란히 떠안는 나라. 그리고 실제로 공포가 현실이 돼서 나폴레옹과 히틀러에게 가장 격심한 피해를 입은 나라가 바로 러시아였고요. 20세기 들어와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미국을 상대로 정치를 해왔고 힘대결을 해왔는데 1960년대, 70년대는 러시아에게 미국이 뒤진다고 하는 어떤 인식이 미국에서도 널리 퍼졌었는데, 사실은 지금 다시 그 시기를 돌이켜보자면, 분명 냉전 시대에 미국과 소련이 서로 힘자랑을 하고 대결을 해왔지만, 객관적인 지표를 놓고 보면, 미국과 소련 사이에는 넘사벽의 격차가 있었고, 미국이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설령 러시아가 소련이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는 순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정말 순간이었고, 그게 오래 지속되지 못했거든요. 냉전 기간 내내 러시아 및 소련은 서방 및 미국에게 항상 수세 입장에 있었고, 언제든지 미국으로부터 아니면 서방으로부터 공격당한지 모른다고 하는 공포심을 가지고 있었죠. 소련 지도부가. 네. 그래서 우리의 이미지와는 달리 러시아 및 소련의 지도부는 서방에게 늘 공포심을 가져왔다. 그리고 항상 수세에 몰려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전전긍긍해야 하는 상태였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수님, 그럼 말씀을 듣고 보면은 러시아가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유럽을 공격한 적은 없고 얻어맞고 간신히 이겨낸 거잖아요.
근데 유럽은 왜 이렇게 계속해서 러시아가 유럽을 침공할 거다, 히틀러 같은 놈이다. 또 심지어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럽 다음은 미국 차례일 거야. 너희는 바다를 건너 있어서 모르겠지만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일단 또 제가 역사학자니까 그 역사를 한번 짚어보자면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의 대립이 고스란히 그 서방과 러시아의 대립으로 이어진다고 했을 텐데요. 네. 이 서방 진영이 볼 때 러시아는요, 일종의 그 아시아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경멸의 대상, 공포의 대상이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서유럽 사람들이 러시아를 비꼬거나 아니면 비난할 때 어떤 식의 농담 반 진담 반을 얘기하냐면요. 쟤네들은 아시아의 맨 서쪽에 있는 놈들인데, 유럽의 맨 동쪽에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든 문명이나 문화에서 자기들과 다른 어떤 집단을 볼 때 혐오 감정, 네. 이제 공포 감정을 느끼기 마련이죠. 그게 바로 네. 그 포비아라고 하는 감정일 텐데요. 러시아에게 어떤 느끼는 혐오감, 공포감이라는 것을 흔히 말하는 루소포비아라고 말하죠. 루소포비아의 그 기원은 10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고요. 항상 서유럽 사람들에게 러시아는 쟤네들은 알 수 없는 존재야. 알 수 없으면 혐오감과 공포심을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수백 년 동안 켜켜이 쌓여왔고요. 그 다음에 19세기로 돌아와서 나폴레옹이 유럽을 제패하고 유럽 사람들의 인식과 이미지에 큰 힘을 발휘하는 국가였을 때, 근데 내내 프랑스라고 하는 국가가 유럽 문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컸다는 얘기죠. 그래서 프랑스어가 이런 외교 용어라든지 문화 용어라든지 요리에서 많이 퍼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유럽 사람들의 그 이미지에 프랑스의 어떤 힘이 작용한다는 얘기인데, 오늘날에 버금가는 정도로 아니면 더 심하게 러시아를 악마화하고 공포심을 심어주고 이랬던 그 정치인이 바로 나폴레옹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저렇게 야만적인 국가고 어떤 무시무시한 놈들이니 우리 문명이 러시아를 제압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유럽의 어떤 사명이고 어떤 생존 전략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유럽 사람들이 러시아를 악마화 해왔거든요. 또 이게 또 19세기 영국이 또 내내 그런 역할을 했었고요. 그리고 20세기 전반기에는 바로 나치 독일이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전 세계를 파멸로 이끌고 나가는데, 네. 유대인의 음모가 바로 러시아 혁명이다. 러시아 혁명으로 성립한 국가가 바로 소련이다. 그리고 이 소련이 유대인의 음모의 어떤 발원지이고 전 세계를 파멸로 이끌어 나간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해왔거든요. 자, 1000년 동안의 그런 이미지 메이킹을 해왔고요. 그리고 근대 들어와서 가장 강력한 패권 국가였던 프랑스와 독일이 그런 것을 해왔을 때 사실은 지속 기간도 그렇고요. 그리고 강도도 그렇고 서유럽 사람들한테는 러시아에 대한 공포심, 그다음에 또 혐오 감정이 이제는 거의 유전자에 각이 될 만큼 완전히 체질화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최근 들어서 더더욱다나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누가 보더라도 내 도덕적인 명분에서는 우크라이나 침공한 러시아에게 혀하게 불리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물 만난 고기처럼 서유럽에 특히 루소포비아가 더 팽배하고 강화되고 만연이 되어 왔는데, 그러니까 이런 측면을 서유럽의 어떤 정치가들이 트럼프 출연 이전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10번 활용하고 부추기고 그다음에 또 강화해온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서유럽인들이, 특히 서유럽의 정치가들이 루소포비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고, 더더군다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딱 맞물려 있고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현실과의 어떤 정합성 여부와는 또 별도로 그런 인식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제가
박현도 교수님 그 중동 예. 전문가님 모셨을 때 예. 러시아에서 유대인 탄압이 엄청나게 심했다고 들었는데 지금 예. 정반대로 해석을 하고 있네요. 유럽 사람들은. 예. 이게 그 뭐 조금 뭐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 그 미국에서요. 무슨 그 버그 아니면 무슨 저기 독일계 이름을 가진 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 러시아에서 19세기 말과 20세기 초기에 러시아 그 정권의 유대인 탄압에 못 이겨서 이주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필버그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물론 아이젠하워 같은 경우는 독일인인데 독일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사람의 후예지만 이 그 러시아나 동유럽에 살던 유대인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 재정의 뭐랄까 유대인 탄압을 그 당하면서 못 이겨서 이주했던 것이죠. 역사적 사실과 정반대로 지금 유럽 사람들은 해석을 하고 있네요. 예. 이게 따지고 보면요. 이 근대에 들어서 이 그러니까 유럽에서 그 유대인의 그 뭐랄까 비중이 가장 큰 나라가 폴란드와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입장에서 보면은 무시할 수 없는 어떤 소수자로서 유대인들이 눈에 들어왔을 것이고, 그래서 더 의심을 하고요.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 간에 이 사람들을 뭐랄까요, 그 제어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극단적인 탄압으로 나갔고, 그것이 바로 러시아 유대인들의 대량 이주, 북아메리카로의 이주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그럼 이제 이거 2부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유럽 사람들이 러시아를 그렇게 악마화하고 공포와 느끼고 또 혐오를 갖고 있는데 중요한 건 지금 러우 전쟁의 현실이잖아요. 예. 그럼 지금 유럽은 그럼 어떻게 이거를 마무리를 하려는 거예요? 뭐 러시아를 대항해서 군대를 파견하겠다는 건지 계속 전쟁하겠다는 건지 협상하겠다는 건지 반대만 하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관심을 가지고 조금 지켜봤는데요. 그러니까 외신이라든지 어떤 신문 보도를 좀 챙겨봤는데 이게 저기 갈팡질팡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아주 그 우크라이나에서 그 손을 떼면서 손을 떼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 푸틴과 이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영합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짝짝꿍을 해서 우크라이나를 배제하고 오히려 그 러시아에게 유리한 어떤 입장을 취하는 상황이었을 때 가장 뭐 벙쪄하고 그다음에 당황하고 그다음에 의아해하는 국가가 바로 이제 이 서유럽 국가들이죠. 그래서 그 당장 나온 반응은 미국에 대한 배신감 토로 그리고 러시아에게 그 당할 수 없다 내지는 그 우크라이나를 더 그 지켜내야지 된다라고 하는 또 당위적인 도덕적인 어떤 그 의식을 표명하면서 미국이 빠져나가더라도 우리 그 서유럽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서 계속 러시아를 막겠다는 입장을 그 견지했는데 또 실제로 그러려고 하면은 군사력을 키워야 되고 엄청나게 많은 재원을 우크라이나에 또 원조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파병을 한다든지 아니면 천문학적인 금액의 원조를 사실 지금까지 미국이 다 거의 대부분 다 감당해 왔는데 그 빈 공백을 영국, 프랑스, 그 독일이 메우겠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또 사람과 돈을 보내게 된다고 하면은 또 그 뭐랄까 미적미적 반응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갈팡질팡한다는 표현을 쓴 겁니다.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프랑스인데요. 사실 프랑스가 영국이나 그 독일에 비해서 그 우크라이나에 지난 3년 동안에 지원했던 금액이 별로 안 되거든요. 뭐 덴마크라든지 뭐 노르웨이와 비슷비슷한 수준의 어떤 그 상대적으로는 소액을 지원했는데 제일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바로 마크롱 대통령이었습니다. 프랑스의 그 뭐랄까 정규군을 보내겠다 우크라이나로 이런 식의 발언까지 했는데 말은 그렇게 하고 실제로 파병을 하는가 했을 때는 또 뭐 그렇진 않다라고 하는 반응을 보인다 얘기죠. 이렇게 이제 갈팡질팡한 그 모습을 보이는데 제가 만약에 서유럽의 어떤 그 위정자라고 하면요. 이 상황에서 아주 그 뭐랄까요. 정말 그 우리가 흔히 그 영어에 나오는 바로 이미지네이션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상상력을 발휘해서 전혀 다른 노선을 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얘기했지만 러시아와 아예 그 전까지의 구원을 다 털어버리고 유럽이라고 하는 공동의 집 안에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그러니까 러시아를 적대해서 이 서유럽의 안보를 확보하는 방법보다는 오히려 예전에 뭐 고르바초프라든지 옐친이 제안했던 그 푸틴도 정권 초기에 제안했던 것처럼 유럽 공동의 지배 내지는 나토라고 하는 내지는 유럽연합이라고 하는 틀 안에 러시아가 아예 들어가서 그 일부가 되면은 이 그 안보가 해결된다는 얘기죠. 이런 그 발상의 전환을 할 수도 있을 듯 하고요. 물론 이게 상당히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아니면 만약에 그 서유럽과 미국이 결국은 그 완전히 서로 상반된 길을 간다고 했을 때 또 한 가지 방법이 중국과 손을 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 중국을 상대로 포위망을 형성해서 중국을 주저앉히려고 하고 있죠. 이게 트럼프의 대전략이고 대원칙일 텐데 서유럽이 미국과 어떤 그 교섭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해관계를 조정할 때 미국에게 그 무릎을 꿇는다든지 아니면 미국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면 오히려 협상력이 떨어집니다. 미국을 상대로 서유럽의 목소리를 내고 서유럽이 하나의 독립적인 어떤 주체로서 바로 서고 그리고 그 서유럽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면 오히려 미국과 일정한 어떤 거리를 둬야 될 텐데요. 그런 상황이 바로 그 중국과 제휴를 하는 것입니다. 중국이 마다할 리가 없거든요. 포일망을 뚫을 수 있는 방법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가능성입니다. 근데 만약에 서유럽의 위정자들이 그야말로 상상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런 경로도 충분히 옵션의 하나로 설정해 둘 텐데 지금까지의 상황을 놓고 보자면 과연 그런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조금은 의심스럽고요. 아주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 같은 경우는 약간은 역사적 경험이 다르고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트럼프라고 하는 야생마 같은 존재. 매버릭이 등장을 해서 기존의 어떤 틀을 다 쉽게 말하면 깨면서 오히려 그 중국 견제를 위해서 러시아와 제휴하는 급변침을 했는데 그런 급변침이 과연 서유럽에 가능한가? 그러니까 근본적인 방향 전환으로 지금까지 물론 서유럽과 중국이 나름대로는 이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었는데 더더욱 더 나가서 완전 전략적인 제휴를 하면서 미국을 견제한다든지 견인한다든지 아니면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지켜봐야 될 문제인데요. 저는 이제 그런 가능성은 크지 않다 내지는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서유럽의 독자적인 위상을 설정하고 높이고 제고하고 강화하는 방법으로서는 상당히 유효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3부에서 이어서 또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우리가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북한군 파병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재건 사업 또 러시아와의 관계 정상화 등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